여러분은 지금 통장에 딱 얼마가 있으면 노후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주무시겠습니까? 누구는 5억은 있어야 한다. 또 누구는 최소 10억은 쥐고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고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70대 노부부가 품위 있게 살려면 한 달에 적어도 300만 원은 손에 쥐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부부 합산 기초연금 60만 원만 받으면서도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게, 아니 오히려 통장에 돈이 흘러넘쳐서 고민이라는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기춘아, 너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냐?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병원비는커녕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 우리가 좀 도와줄까?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놈들이 제 낡은 점퍼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찹니다. 누구는 강남의 아파트가 두 채고 누구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해서 국민연금만 200만 원 넘게 나온다며 어깨에 힘을 잔뜩 주더군요. 그때 저는 말없이 웃으며 그들의 화려한 보험 증서와 입만 열면 시작되는 자식 자랑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비참하게 무시만 당했을까요? 아니면 반전의 한 방으로 그 잘난 친구놈들의 콧대를 단번에 꺾어버렸을까요? 성남 한복판에서 30년 넘게 문구점을 하다 빈손으로 쫓겨나듯 은퇴한 저 김기춘이가 어떻게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는 진짜 부자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비밀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동창회 자리는 겉보기엔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싼 갈비를 뜯으며 친구들은 연신 자기 과시에 바빴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녀석이 슬그머니 화장실에 가더니 아들에게 전화해 이번 달 대출 이자가 너무 올랐다. 50만 원만 좀 보태달라며 비굴하게 사정하는 그 떨리는 목소리를요. 또 다른 녀석은 서울 아파트값 올랐다며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정작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투덜대더군요. 그들은 수십억 자산가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쓰고 있었지만 사실은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과 무거운 대출금 그리고 여전히 뒷바라지해야 하는 자식들 때문에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가난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야 기춘아, 너 성남 외곽 그 낡은 13평 빌라 산다며? 기초연금 60만 원으로 산다길래 우리가 오늘 밥값은 안 걷기로 했다. 마음 편히 먹어라. 동창회 회장놈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던진 그 한마디에 식탁 위엔 싸한 정적이 흐르고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제 낡은 구두 끝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걸어가 동창회비로 부족한 나머지 금액 80만 원을 제 체크카드로 망설임 없이 긁어버렸습니다. 오늘 부족한 건 내가 낼게. 다들 노후 준비하느라 힘들 텐데 친구끼리 이 정도는 내가 대접해야지. 카드가 긁히는 경쾌한 소리에 친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기초연금 60만 원 받는 노인네가 어디서 이런 큰돈이 났냐는 눈초리로 서로 얼굴만 쳐다보더군요. 그들은 절대 모릅니다. 제가 성남 초등학교 앞 문구점을 정리할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점포 철거 지원금 4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단돈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지켜온 제 삶의 전략을요.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수십억 아파트에 살면서 손주 용돈 5만 원 줄 때도 손이 벌벌 떨리는 당신들의 삶이 진짜 부자인지 아니면 13평 빌라에 살아도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매달 현금이 남아도는 제가 진짜 부자인지 말입니다.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 지선이가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기초연금 6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40만 원으로 우리 부부의 한 달 생활을 충분히 해냅니다. 여보, 이번 달에도 우리 생활비가 남았어.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좀 떼어놔도 넉넉하네. 아내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깊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남들 다 하는 무리한 보험 재테크나 불안한 주식 투자 따위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꼼꼼히 공부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기며 우리 형편에 맞는 소박한 행복을 설계했죠. 교사가 되어 제 앞가림 잘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이 매달 보내주는 감사의 편지와 가끔씩 쥐어주는 작은 용돈들이 이 통장 안에 차곡차곡 쌓여 이제는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많은 현금이 모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궁상맞다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저희는 이 1억짜리 전세 빌라에서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안전한 노후의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노후가 불안해서 매일 밤 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가진 게 없어서 자식들 눈치가 보이고 잘 나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꾸만 작아지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법을 몰라서 불안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 경험을 통해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민연금 한 푼 준비 못했던 제가 어떻게 기초연금 60만 원만으로 동창회에서 가장 당당한 승자가 되었는지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생각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바닥으로 추락했을까요? 아니면 이 작은 빌라에서 기적 같은 풍요를 찾아냈을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반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가 성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시작한 게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가게 문만 열면 돈을 긁어 모으던 시절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알림장이니 준비물 사려는 애들이 교문 앞까지 줄을 섰고 수업이 끝나면 컵떡볶이 냄새에 홀려 왁자지껄 떠들던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선합니다. 기춘인의 문구점은 그 시절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창고나 다름없었고 저에게는 두 자식 공부시키고 입히고 재우던 고마운 생명줄이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애들 이름 하나하나 다 외워가며 누구야, 오늘은 준비물 잘 챙겼니? 하고 묻는 게 제 인생의 보람이자 하루의 전부였죠. 하지만 세월이라는 놈이 참 무심하게도 흐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학교 앞 골목이 썰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도 다 우리 집에서 사갔는데 이제는 다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거나 저 멀리 큰 길에 생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더군요.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어놔도 매출이 3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허다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가게 매출은 곤두박질 치는데 임대료와 전기세는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가게 근처에 대형마트와 다이소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우후죽순 들어오면서 제 문구점은 점점 고립된 섬처럼 변해갔죠. 아저씨, 여기는 떡볶이 안 팔아요? 저쪽 편의점은 1+1 하던데. 초등학생 아이가 던진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사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걸요. 젊은 시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보험 하나 제대로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노후 준비니 연금이니 하는 것들은 그저 돈 많은 남의 집 이야기인 줄로만 알고 살았죠. 그저 자식들 뒷바라지에서 번듯하게 키우는 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고 제 노후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겁니다. 성남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해서 우리 아들, 딸 둘 다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시켰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애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정작 제 통장은 텅 비어있다는 걸 자식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아둔 돈은 자녀들 결혼 자금과 임용고시 뒷바라지로 다 나갔고 남은 건 보증금 몇 천만 원과 처치 곤란한 낡은 재고들 뿐이었으니까요. 막상 해보니까요. 은퇴라는 게 생각처럼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은퇴를 결심하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수입은 끊기는데 먹고 살 길은 막막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다시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겁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평생을 바친 이 작은 공간을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제 살점을 떼어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내 지선이는 여보, 이제 쉴 때 됐어. 욕심 버리자라며 제 어깨를 다독였지만 그 사람 눈가에 맺힌 눈물을 제가 왜 몰랐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텅 빈 가게를 지키며 몇 날 며칠을 한숨으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건물주로부터 재개발 때문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청천벽력 같은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30년 터전을 잃는다는 슬픔보다 더 큰 현실적인 고통이 저를 덮쳤죠. 가게를 비울 때는 그냥 짐만 싸서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물주는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깨끗하게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고 엄포를 놓더군요. 철거업체 서너 군데를 불러 견적을 내보니 바닥 뜯고 벽지 벗기고 간판 내리는 비용이 무려 400만 원이나 든다는 겁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 지금 400만 원도 없는데 어쩌지?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받아야 이사라도 갈 텐데. 아내가 제 소매를 붙잡고 울먹이는데 가장으로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세금 내며 일해왔는데 노후의 첫걸음이 고작 철거비 400만 원 때문에 가로막힐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이라도 할 수 있었죠. 부족한 돈을 채우려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아니면 이제 막 자리 잡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겨우 교사가 되어 제 앞가림 시작했는데, 얘들아, 아버지가 가게 철거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 좀 보태다오라는 소리는 죽어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은 죽으라는 법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찾아간 주민센터 구석. 게시판에서 발견한 그 종이 한 장이 저희 부부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줄 기적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과연 그 종이 한 장에 무엇이 적혀 있었기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정말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주민센터 구석 게시판에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거기엔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장사만 하느라 이런 국가복지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가게를 닫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닫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이 성남 땅에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한 평당 20만 원씩 계산해서 저희 가게 20평을 기준으로 딱 400만 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우리 철거비 400만 원 안 내도 될 것 같아. 나라에서 준대. 흥분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제 손이 다 떨렸습니다. 사실 이런 나라 돈 받는 게 처음엔 좀 부끄럽고 구걸하는 것 같아 망설여지기도 했는데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 쓸데없는 자존심이 문제였죠. 하지만 아내 지선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군요. 당신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일했잖아. 이건 나라가 당신 그동안 고생했다고 주는 마지막 퇴직금이야. 당당하게 받아. 그 말을 듣는데 목구멍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서류가 왜 그리 복잡한지 무슨 인터넷으로 신청하라는데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이름도 생소하고 컴퓨터 자판 하나 두드리는 것도 겁이 났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나라에서 준다는데 절차가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무작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남센터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거기 있는 젊은 직원들이 제 사정을 듣더니 자기 일처럼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더군요. 폐업사실 증명서부터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 30년 세월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중간에 서류가 미비해서 다시 준비해 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대출이라도 받아서 치워버릴까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우리 아들, 딸에게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가게도 못 치운다는 소리는 죽어도 하기 싫었습니다. 보험 해약해서 그 돈 메워야 하나 고민하며 잠 못 들던 밤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서류를 보충했습니다. 사장님, 요건이 다 맞으시네요. 곧 지원금 400만 원 입금될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직원의 그 한마디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처럼 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지원금 덕분에 제 생돈 한 푼 안 들이고 원상복구를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철거업체 사장님께 40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나니 건물주도 군말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더군요. 덕분에 가게 보증금 3천만 원과 그동안 쥐어짜듯 모은 적금을 합쳐서 이리로 왔습니다. 성남 외곽의 조용한 13평 전세 빌라. 누군가는 좁다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이보다 더 아늑한 성채가 없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쉬는 거야? 우리 형편에 여기가 딱이다. 청소하기도 쉽고 13평이라 짐 놓을 곳 없다고 걱정하던 지선이도 막상 짐을 풀고 나니 아늑하다며 환하게 웃더군요. 비록 국민연금 한 푼 준비 못한 채 부부 합산 기초연금 60만 원에 기대야 하는 불안한 시작이었지만 나라에서 준 이 작은 지원금이 저희 부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증금 조금이랑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 60만 원만 가지고 어떻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냐고요? 주변 친구들은 너네 그러다 굶어 죽는다. 자식들에게 짐 된다며 혀를 찼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노후의 부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지혜롭게 지키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저희 부부의 60만 원. 생활기, 그 속에 숨겨진 현금 부자의 비밀을 이제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남 외곽 버스 종점 근처에 자리 잡은 23평짜리 전세 빌라가 우리 부부의 새로운 성체가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문구점을 하며 쌓아온 그 수많은 짐을 다 어쩌나 싶었는데 막상 버리고 나니 남는 건 옷 몇 가지와 이불, 그리고 낡은 밥상 하나뿐이더군요.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 지선이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당신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집까지 좁아져서 어떡해? 지선이의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평생을 바글바글한 아이들 틈에서, 그리고 물건 가득한 창고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니 귀가 멍멍할 정도로 적막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적막함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졌죠. 그런데요, 막상 살아보니까요. 집이 좁아지니 청소하는데 30분도 안 걸리고 난방비며 수도세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확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가게 보증금 3천만 원과 그동안 쥐어짜듯 모은 쌈짓돈을 합쳐 이 집 전세금 1억을 간신히 맞췄거든요. 이제 우리 수중에 남은 현금은 거의 바닥이었고 믿을 건 매달 들어오는 부부 합산 기초연금 60만 원 뿐이었습니다. 6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동네 사람들은 저희 사정을 듣고 혀를 찼지만 저는 오히려 이 60만 원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제일 먼저 한 일은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돈의 구멍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고지서들을 하나하나 살폈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헛되이 쓰고 있었는지 가계부를 적어보니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일 먼저 손댄 건 바로 보험이었습니다. 당신 이거 벌써 20년째 넣고 있는데 해약하면 손해아냐? 지선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나중에 아플 때를 대비해서 매달 수십만 원씩 보험료로 내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당장 생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보장 내용은 줄이고 납입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건강보험료 조정도 신청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재산 점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주민센터와 공단을 집요하게 찾아가 물었죠. 우리는 이제 소득이 없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귀찮다고 혹은 부끄럽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게 바로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저희는 통신비 할인부터 시작해서 고령자 전용 교통, 카드 발급까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성격의 혜택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렇게 고정 지출을 20만 원 선으로 맞추고 나니 나머지 40만 원이 오롯이 우리 부부의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딱 13,000원 꼴이죠. 여러분, 13,000원으로 2명의 식사가 가능할까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아내 지선이의 알뜰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버스 종점 근처 산책로를 걷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지만 공기는 어느 강남 아파트 단지보다 맑고 시원하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동네 작은 시장에 들러 마감 직전에 떨이로 파는 채소들을 삽니다. 여보, 오늘 콩나물 2봉지에 1,000원이래. 이걸로 오늘 국도 끓이고 무침도 하자. 지선이가 환하게 웃으며 검은 비닐봉지를 흔드는데 그 모습이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예뻐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 13,000원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비싼 외식은 못해도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웠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선 자식들에게 좀 달라고 해라. 교사가 된 애들이 부모 저러고 사는 거 알면 욕먹는다며 훈수를 둡니다. 하지만 저희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자 최고의 효도라고 믿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 60만 원은 우리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자존심이자 나라가 보장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입니다. 이렇게 평화롭기만 하던 우리 생활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풍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식들로부터 시작되었죠.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저희 부부의 뒤통수를 치는 기막힌 사건이 터지고 만 겁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해요. 밤늦게 찾아온 아들 녀석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우리 부부의 60만 원 생활기는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부가 6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 60만 원을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잣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성남 시내를 돌아다니며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는지 샅샅이 뒤졌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가 몰라서 못 찾아먹는 나라 돈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가장 먼저 통신비부터 감면받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하니 매달 나오던 휴대폰 요금이 확 줄어들더군요. 여기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니 지하철 요금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주민센터 가서 나 이런 거 혜택 좀 받으러 왔다고 말하는 게 왜 그리 쑥스럽고 자존심 상하던지. 하지만 아내 지선이가 제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구걸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보상이야. 당당해지자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지역 소식지를 정독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문구점을 운영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 경험이 노후에는 아주 큰 무기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보다가 저처럼 폐업을 경험했거나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돕는 자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게를 정리하며 도움받았던 그 지원금 정보부터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원상복구를 하는지 제 노하우를 나누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나이 먹었다고 집에서 손주나 기다리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제 조언 한마디에 고마워하는 젊은 사장님들을 보며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거든요. 비록 큰 월급은 아니지만 한 번씩 나가는 상담 활동비가 우리 통장에 단비처럼 꽂혔습니다. 이 돈은 기초연금 60만 원과는 별개로 우리 부부에게 우리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내 지선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이들과 씨름하던 솜씨로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 예절 교육 봉사를 시작했죠. 봉사 점수도 쌓이고 소정의 활동비도 받으니 우리 부부의 한 달 현금 흐름은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들어오는 60만 원에서 고정 지출을 떼고 남은 돈을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남들은 보험이다 주식이다 하며 큰 돈을 굴릴 때 저희는 그저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을 지키는 데 집중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이 노후의 한방을 노리며 무리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곤 합니다. 제 친구 중 하나도 강남 아파트 전세 끼고 샀다가 지금 대출 이자만 매달 150만 원씩 낸다며 죽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 친구는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밤마다 대출 고지서 보며 가슴 졸이며 삽니다. 반면에 저희 부부는 좁은 13평 빌라여도 빚이 없으니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오히려 매달 남는 돈을 모으다 보니 자식들이 명절에 주는 푼돈까지 합쳐져서 비상금 통장이 꽤 든든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시련은 없을 줄 알았죠. 교사가 된 우리 아들 녀석과 딸아이가 가끔 찾아와 소고기도 사주고 용돈도 쥐어주니 이게 인생의 황금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겨우겨우 쌓아 올린 이 소중한 평화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사가 되어 누구보다 반듯하게 살 줄 알았던 우리 자식들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전화가 우리 부부를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보증금 때문에 일이 좀 크게 터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가슴은 다시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안착한 이 13평 빌라 생활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 부부는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는 돈을 많이 벌 때라고 하고 누구는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라고 하죠. 저 김기춘이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성남 외곽 13평 빌라에서 보내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성남 초등학교 앞 문구점을 정리하고 이 집으로 들어온 지 이제 2년째. 처음엔 부부 합산 기초연금 60만 원으로 어떻게 사나 싶어 잠 못 들던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살다 보니 60만 원이 주는 마법 같은 평화가 있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욕심을 한꺼풀 벗겨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아내 지선이와 함께 버스 종점 근처 산책로를 걷습니다. 공짜로 즐기는 이 맑은 공기와 숲의 내음이 수억 원짜리 회원권보다 낫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작은 시장에 들러 딱 5,000원어치 나물과 두부 한 모를 삽니다. 여보, 오늘 시장 할머니가 시금치 한 줌 더 주셨어. 우리 오늘 부자네. 검은 비닐봉지를 흔들며 환하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엔 잔잔한 행복이 물결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비싼 옷도 화려한 외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60만 원만으로도 우리 두 사람의 하루는 부족함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건 우리 자식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반듯하게 제 앞가림하는 아들과 딸이 격주로 저희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이거 학교 근처에서 유명한 소고기예요. 어머니 좋아하는 샤인머스켓도 사왔어요. 자식들이 양손 가득 들고 오는 그 선물보다 제 마음을 더 든든하게 하는 건 그 녀석들의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저희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60만 원으로 당당하게 사니 애들도 마음 편히 자기 인생을 설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유산이 아니라 끝까지 자립해서 짐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애들이 용돈이라며 20만 원, 30만 원씩 빳빳한 현금 봉투를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용히 그 봉투를 다시 돌려주거나 아내 몰래 마련한 비상금 통장에 고스란히 넣습니다. 우리는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의 활동비까지 있어서 돈이 남아. 너희들 예쁜 옷 사입고 저축해라. 이 한마디를 내뱉을 때의 그 쾌감, 여러분도 아시나요? 남들은 보험이다 뭐다 해서 자식들에게 얹혀 살 걱정만 한다는데
저희는 오히려 자식들 걱정을 덜어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통장에는 기초연금 외에도 제가 소상공인 컨설팅 활동으로 버는 소소한 수당과 아내의 봉사활동비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모아 가끔 자식들 몰래 손주들 장난감을 사주거나 아내와 가까운 곳으로 온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죠.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노후의 완성형이었습니다. 어느덧 제 통장에는 비상금 명목으로 모아둔 돈이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0년 문구점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마음 편하게 모은 돈이었죠. 기초연금 60만 원으로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 수입은 고스란히 저축한 결과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걱정 없겠다. 나중에 아파도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이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어. 지선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노후의 모든 파도를 다 넘어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보험도 든든하게 정리했고 빚은 한 푼도 없으며 통장엔 현금이 쌓이고 자식들은 효도를 하니까요.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노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아내와 맥주 한 잔을 나누며 정말 오랜만에 단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평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 인생의 시련은 이제 모두 끝났다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말입니다. 인생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더라고요. 가장 평화롭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믿었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교사로만 살아온 우리 아들이, 그 반듯하던 아들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희 집 문을 두드린 건 그로부터 딱 사흘 뒤였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하죠? 저 진짜 다 잃게 생겼어요. 아들의 그 처절한 목소리가 우리 부부의 13평 낙원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 부부의 60만 원 기적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각, 정적을 깨고 울린 초인종 소리는 우리 부부의 소박한 낙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이 시간에 대체 누구야? 지선이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문을 열자 그곳에는 반듯한 초등학교 교사인 우리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늠름한 모습은 간데없고 며칠 밤을 샌 듯 췌장한 얼굴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아버지,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어떡 하면 좋아요? 아들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니 아니면 며느리와 가벼운 말다툼이라도 했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요. 아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공부해서 교사가 되고 알뜰하게 모아 마련한 아들의 첫 전셋집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이미 잠적했고 알고 보니 그 집은 수십 채의 빌라를 돌려막기 하던 사기꾼의 소유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 아들처럼 똑똑하고 반듯한 청년들이 오히려 이런 사기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대출까지 풀로 받아서 그 집을 구했는데 보증금 2억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은행에서는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독촉하고 당장 다음 달에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지선이는 옆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휘청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기초연금 60만 원으로 아끼고 아껴서 만든 이 평화가 자식의 비극 앞에서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노후 준비 잘했다고 자부하며 모아둔 그 3천만 원의 비상금이 사실은 이 거대한 불행 앞에선 조그만 모래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겨우 진정시키고 안방에 눕혔지만 저와 지선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손에는 아까 꺼내온 비밀 통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60만 원 생활비에서 떼어내고 상담 활동비 모으고
자식들이 준 용돈 한 푼 안 쓰고 모은 소중한 3천만 원. 이 돈이면 아들의 급한 대출 이자는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내주는 순간 우리 부부의 마지막 안전장치는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저 돈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 당신 몸 아플 때 쓰려고 모은 거잖아. 지선이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을 살리자니 우리 노후가 벼랑 끝이고 모른 척하자니 자식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평생 정직하게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그날 밤 저는 그 말을 저주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하더군요. 보험도 다 정리하고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꼼꼼히 챙기며 이제 겨우 사람답게 사나 싶었는데 인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아픈 곳을 찔러왔습니다. 과연 저는 이 통장을 아들에게 내밀었을까요? 아니면 냉정하게 돌아섰을까요? 우리 부부의 60만 원 생활기는 이제 최악의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처절한 사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평소라면 가장 깊은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지만 우리 부부의 눈은 핏발이 선 채로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통장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성남 외곽 13평 빌라로 이사 온 뒤 기초연금 60만 원을 쪼개고 상담 활동비를 보태어 피땀으로 모은 3천만 원이 찍혀 있었죠. 여보, 정말 이 돈을 줄 거야? 이건 우리 마지막 생명줄이잖아. 당신 허리 수술비고 우리 노후 보험이나 다름없는 돈인데. 지선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평생 문구점하며 애들 가르치느라 우리 부부는 제대로 된 옷 한 벌,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을 살리자니 우리 노후가 천길 낭떠러지고 안 주자니 전세 사기에 휘말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아들의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들이 교사인데 신용에 문제 생기면 그의 인생은 끝이야. 우리가 굶는 한이 있어도 이건 막아줘야지. 제 말에 지선이는 결국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이토록 무겁고 처절한 것인지 67살이 되어서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을 만났습니다. 2년째 입고 있는 낡은 양복 차림의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제 앞에 앉아 있더군요. 저는 말없이 그 통장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네 엄마랑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지는 묻지 마라. 우선 급한 대출 이자부터 막고 변호사 알아봐서 대응해. 죽으라는 법은 없다. 아들은 통장을 움켜쥐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에 나가보니 아들 같은 청년들이 수백 명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똑똑한 교사 아들이라고 자부했는데 법은 오히려 사기꾼들의 편인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3천만 원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방에서 근무하던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지, 오빠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이번에 빌라 전세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요. 하늘이 노랗게 변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은 사기로 무너지고 딸은 치솟는 전세금에 허덕이는 현실. 우리 부부가 60만 원으로 일궈낸 이 작은 평화가 자식들의 거대한 불행 앞에선 한낱 종이배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돌아오는 길, 제 지갑에는 단돈 15,000원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비상금은 이제 0원이 되었고 다시 우리는 오로지 기초연금 60만 원에만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자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측은하게 보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게 부모의 미덕인 줄 알았는데 막상 모든 걸 내주고 나니 당장 내일 우리 부부의 약값이며 생활비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노후에 자식 리스크가 무섭다는 말,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닥치고 나니 이건 전쟁이더군요. 보험이라도 살아있었으면 약값 걱정이라도 덜 텐데 생활비 아낀다고 다 정리해버린 제 결정이 처음으로 후회되었습니다. 기춘아,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허공에 대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뻔뻔하게도 동창회 회장놈에게서 문자가 오더군요. 야, 지난번에 내가 쏜 밥값 너무 잘 먹었다. 이번 주말에 골프 한 게임 어때? 그 문자를 보는데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통장에 돈이 넘쳐나는 줄 알고 있겠죠. 현실은 단돈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손이 떨리는 처지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60만 원 생활기를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무너진 자식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비책을 떠올렸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처절한 사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에게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넘겨주고 돌아온 집은 전보다 더 좁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째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기초연금 60만 원 생활비에서 떼어내 모은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그 통장이 놓여있던 자리가 뻥 뚫린 걸 보니 제 가슴 한 구석도 같이 파여나간 것 같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어떡해? 당장 다음 달 당신 약값도 만만치 않은데. 지선이가 텅 빈 서랍을 정리하며 힘없이 내뱉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을 살렸다는 안도감은 잠시뿐이었고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오로지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 60만 원에만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 흔한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은 채 모든 걸 자식에게 쏟아부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자식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다 퍼주시는 분 계신가요? 그 마음은 알지만 막상 수중에 현금 한 푼 없게 되니 공포가 온몸을 감싸더군요. 아들 일을 수습하자마자 터진 딸아이의 전화는 제 숨통을 완전히 조여왔습니다. 아버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2천만 원이나 올려달래요. 오빠 일은 들었지만 저도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반듯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그 반듯한 직업을 가진 자식들이 돈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남은 돈이 단돈 10,000원 한 장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구나. 평생 자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고 싶었던 아버지로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자존심은 바닥 아래로 처박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요즘은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나 복지 혜택이 꽤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 2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 가족에게 태산보다 높게 느껴졌습니다. 지선이는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듣더니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애들이 다 저 모양이야. 장사만 하느라 우리가 너무 무식했나 봐. 아내의 절규가 좁은 빌라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울다 지친 아내를 재우고 저는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아 가게를 정리했던 것처럼 분명히 어딘가에는 우리 아이들을 도울 방법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시립도서관에 가서 서민금융지원 체계와 청년주거 복지 정책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고쳐 써가며 어려운 한자어와 법률 용어들을 메모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없으면 정보라도 있어야 합니다. 딸아이에게 무턱대고 대출 받으라고 하기 전에 이자가 싼 정부 지원금 상품이 있는지, 전세 사기를 당한 아들에게는 어떤 법적 구제 절차가 있는지 제가 대신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다시 뜨거워졌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서관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제가 본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화려한 차림으로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제 동창놈, 그리고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주차 대행을 하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네가 왜 여기서? 제 아들이 학교가 아닌 곳에서, 그것도 제 친구의 차 문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에게 닥친 이 가혹한 운명은 어디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처절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고급 세단 문을 열어주며 허리를 굽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번듯한 초등학교 교사인 아들이 밤에는 대리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세 사기 빚을 갚고 있었다니요. 기춘아, 너 아들 농사 잘 지었다며? 동창놈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에게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준 것이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오만이었습니다. 돈만 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들은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가져갔다는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며 몸을 혹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달려가 아들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해라. 아버지가 길을 찾았다. 우리 같이 살 길을 찾아보자. 아들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키고 다시 현실을 직시하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한 복지정보와 지원금 정책으로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내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와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상품이 생각보다 잘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도서관에서 밤새워 적어온 메모장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으며 법적인 대응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덕분에 앞길이 캄캄하던 빚 독촉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딸아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턱대고 돈 없다고 미안해하는 대신 제가 찾아낸 교직원 복지기금과 공무원 대출 상품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줬습니다. 아빠,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밝아진 목소리를 들으니 그제야 제 가슴을 누르던 바위덩어리가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부부의 생활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10,000원 한 장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수많은 폭풍우가 지나가고 우리 부부는 다시 성남 외곽 13평 빌라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상금 통장은 텅 비었지만 우리에게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부부 합산 기초연금 60만 원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소상공인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남짓의 활동비가 더해지니 우리 부부의 통장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부자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가는 돈에 구멍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비싼 보험 대신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고 화려한 취미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지식을 쌓으며 마음의 허기를 채웠습니다. 아들은 이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 일에 집중하며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고 있고 딸도 무사히 재계약을 마치고 안정적인 교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우리 부부의 60만 원 생활은 남들이 보기엔 여전히 가난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빚 없고 걱정 없고 내일 먹을 쌀과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는 친구들보다 13평 빌라에서 아내와 된장찌개 끓여 먹는 제가 훨씬 더 풍요롭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야 저는 진짜 인생의 정착지에 도달한 기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겨우 기초연금 60만 원 받으면서 저렇게 유난을 떠나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나 겁이 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남 초등학교 앞에서 30년 넘게 문구점을 하며 아이들 코 묻은 돈 모아 자식들 뒷바라지했던 저 김기춘이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뼈저리게 느낀 진실을 이제는 가감없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노후의 부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새느냐를 잡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국민연금 200만 원 넘게 받고 강남에 아파트 쥐고 있는 녀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회장님 소리 들으며 비싼 갈비를 뜯어도 속으로는 자식들 대출 이자 대신 내주느라 매달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13평 빌라에 살며 빚 한 푼 없는 제가 훨씬 더 부자라는 걸 저는 은퇴하고 3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에서 새어나가는 보험료와 불필요한 고정지출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 구멍만 막아도 기초연금 6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가 곧 현금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게를 정리할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점포철거지원금 400만 원을 기억하시나요? 그 돈이 없었다면 저는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고 거리로 나앉았을 겁니다. 나라에서는 우리 같은 시니어들을 위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지원금과 복지 혜택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혹은 귀찮아서 주민센터나 구청 게시판을 멀리하지 마세요. 통신비 할인, 의료비 지원, 고령자 전용 일자리 활동비까지 하나하나 챙기면 그게 다 여러분의 통장을 채워주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저희 부부도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요구하고 혜택을 받는 것이야말로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우리들의 권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처럼 문구점이나 작은 구멍가게 하셨던 분들도 찾아보면 재기 지원이나 폐업 지원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모르면 손해고 알면 돈이 되는 세상. 이제는 공부하는 시니어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픈 조언을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바로 자식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의 전세 사기 사건을 보며 여러분도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죠? 내 자식이 울고 있으면 내 심장을 떼어줘서라도 살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 자금을 다 털어주는 건 효도를 받는 길이 아니라 자식과 부모가 함께 침몰하는 길입니다. 찔리는 한마디 드릴까요?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내 앞가림하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통장을 내밀었을 때 아들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아들은 평생 그 돈의 무게에 눌려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 뻔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공부해서 알려준 복지제도와 법적 구제 방법이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진짜 힘이 되었습니다. 현금은 지키고 정보는 나누세요. 그래야 자식들도 당당해지고 부모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든 돈, 그건 여러분의 목숨줄입니다. 그걸 가볍게 생각해서 자식들 사업 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덜컥 내주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서야 자식들도 돌아올 곳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 저 성남 문구점 주인 김기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비록 기초연금 60만 원이라는 소박한 숫자로 시작했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제 인생이 풍요롭다고 자부합니다. 3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나라는 이 작은 전세 빌라와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킬 지혜가 없어서 불안했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저는 이제 매일 아침을 설렘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늦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를 위협하는 대출은 없는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사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보험과 고정지출을 다이어트해서 통장의 구멍을 막으세요. 둘째,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과 복지 혜택을 공부하고 꼼꼼히 챙기세요. 셋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고 끝까지 자립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 통장에는 돈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시니어 작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노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저처럼 당당하고 행복한 현금 부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